네, 정부가 어제 7.10 부동산 대책 후속으로 8.4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 핵심은 서울 수도권에 13만 가구를 추가 공급해 3040 세대의 불안감에 따른 무리한 추격 매수를 잠재우겠다는 것인데요.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모시고 직접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 부동산이 워낙 한 이슈다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또 많이 갖고 계시고 장관님 더 챙기고 바쁘실 게 많을 것 같습니다. 뭐 저야 네. 일이니까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아무튼 국민들께서 걱정을 너무 많이 하시니까 좀 죄송스럽죠. 네, 이 지금 많은 분들이 그동안 얘기를 하셨던 게 이제 수요 억제책 위주로 나오다 보니까 네네. 왜 공급 대책이 없냐, 지금 안 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소위 말해서 그 패닉 바잉 현상들이 있었잖아요. 글쎄요, 이번에 이제 공급 대책이 나왔으니까 좀 그런 심리를 좀 안정화시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네. 앞으로 3년 동안 서울에서 공급되는 아파트가 46,000호여서 예년 평균보다 많은 공급이 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공택지 물량이 70만 호이고요. 민간에서 하고 있는 게 또 한 30만 호 정도 돼 있어가지고 향후에 서울에서 공급될 물량이 수도권에서 공급될 물량이 127만 호가 되기 때문에 네. 사실 공급에 대한 걱정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걱정을 또 많이 하시고 예. 또 그 현재 예정되어 있는 그 서울의 아파트 공급 물량이 23년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13만 호 공급 대책을 새로 내놨습니다. 네. 자, 그 어제 대책들을 좀 더 자세하게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부지 개발 예정지를 통한 공급 계획을 좀 봤더니 뭐 용산 캠프킴도 있고요, 서초동 국립외교원, 서울조달청 같은 소위 말해서 상당히 인기 있는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역들의 이제 임대 주택 위주로 지금 개발 예정이 돼 있더라고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임대주택 위주로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임대와 분양이 5대5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서울에 이제 이렇게 위치가 좋은 지역에 또 지하철과 가까운 이런 곳에 좋은 주택들이 공급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특히 청년이나 신혼부부 이런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조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급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청년들이 구입하기 좋은 방식으로 지분 적립형이라고 해서 초기에 주택 분양가의 일부만 20에서 30%만 내고 나중에 살면서 20여 년 동안 살면서 나머지를 내는 그런 방식을 저희가 또 이번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네. 되면은 젊은 분들에게도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제 대책 발표 나오고 난 이후에 뭐 용산이나 서초구 주민들이 좀 반대 목소리도 들리고 있고요. 또 일부 지자체 단체장들도 좀 약간 좀 반대 목소리 내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좀 조율이 잘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아마 지방자치단체 장들 또 네. 그 지역 의원님들과 이제 계속해서 협의를 하면서 이 일을 진행해 나갈 건데요. 이제 대부분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생각하기는 이렇게 유유지가 있으면 여기에 공원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무슨 R&D 센터나 무슨 기업과 관련된 그런 시설들이 들어오기를 많이 원하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모두 다 그렇게 해드릴 수는 없고요. 네. 가능한 한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협의해서 진행시키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린벨트도 어느 정도 해제가 될 것이냐, 그분도 상당히 좀 관심이었는데 이제 강북의 태릉이 네, 이제 네. 그린벨트 해제 지역으로 됐고 강남 쪽에는 지금 지정이 안 된 걸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이번에 그린벨트를 해제한 데는 이제 태릉 골프장입니다. 네. 태릉 골프장은 그린벨트가 지정되기 이전부터 골프장으로 사용된 부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골프장보다는 서민들을 위한 주거 단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네. 그 지역이 이제 골프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환경이 좀 좋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기대가 있어서 저희들이 주택단지를 조성하면서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서 공원이라든가 이런 녹지들을 일정 부분 확보할 계획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공급이 실제 이제 효과를 보려면 아무래도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이제 당장
내년에 좀 공급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도 일부 있던데요. 그건 어떻게 좀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내년에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은 이미 6년, 7년 전에 인허가가 나면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네. 내년 당장의 물량은 아니고요. 대신 이번에 저희가 공급하는 부지의 상당수가 국공유지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토지 보상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지에 비해서 굉장히 빨리 사업의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태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추세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은 내년 말쯤에는 사전 청약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어제 좀 주목됐던 부분이 바로 이제 공공 재건축, 공익도 재건축. 네, 예. 아닐까 싶어요. 이 공공 재건축을 내용을 봤더니 이제 공공 부문이 참가해서 이제 용적률을 완화시켜주고, 네네. 예, 층수 제한도 완화시켜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공공 재건축의 어떤 의미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짚어볼 수 있겠습니까? 재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공공이 함께 참여해서 사업의 속도와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한 축으로 하면서 네. 일단 용적률을 지금보다 2배 정도를 늘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 공급이 그만큼 많아지고 또 늘어난 용적률의 50에서 70%는 공공이 환수를 해서 공공 임대와 공공 분양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을 추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업의 속도가 빨라지고 또 공급 물량이 좀 많아진다는 장점이 있고 네.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늘어난 물량을 분양과 임대를 통해서 다른 분들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서로에게 좋은 장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말씀하신 장점들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또 이제 일부에서는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이제 수익을 많이 거두는 게 이제 목적인데 이게 단순히 이 층수를 많이 올리고 또 임대를 많이 내주고 이런 것들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냐. 유인책이 될 수 있는데 한계가 있지 않겠냐는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용적률이라고 하는 네. 것은 사실 공공의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해주고 늘려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혜택을 주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사업의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용적률을 완화시켜서 재건축 사업을 빨리 진행을 하고 네. 그러면서 새로운 집을 얻게 되고 그러면서 또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기에서 공공 분양과 임대 물량을 확보하게 돼서 나누게 된다라면은 네. 재건축 조합 측에서도 특별히 나쁘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사업이 좀 더 이제 원활하게 좀 빨리 진척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그 네, 부분을 네.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또 어제 오후에는 서울시가 좀 이제 언뜻 보기에는 정부의 발표라 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이제 50층까지는 안 된다. 35층까지만 네네. 된다라고 또 발표를 했는데 그건 어떻게 좀 정리가 되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주택 공급 TF를 네. 할 때 서울시하고 쭉 같이 함께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나중에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사실과 다르고 정부와 함께 이 사업을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그 입장문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서울시도 서울의 주택 공급을 통해서 실수요자들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런 목표에는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앞으로도 서로 협조하면서 사업을 잘 진행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앞서 잠깐 언급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 네네. 말입니다. 그게 이제 자격이 어떻게 되는 건지 혹시 또 뭐 중도에 팔면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부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지분 적립형 주택은 분양가의 20에서 30%만 초기에 대금을 납부를 하고 네. 그럼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20년 정도 살면서 분할해서 납부를 하고 이걸 다 납부를 하게 되면 개인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이제 10년 이상이나 또는 20년 이상 이런 거 자세하게 이제 추후 또 설계가 필요한데요.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전매를 할 수는 없습니다. 매매할 수는 네. 없게 되는 거고 그리고 거기 반드시 실거주를 거주를 해야 되고 이런 조건을 갖추게 되는 그런 뭐라 그럴까 이런 상품이라 그럴까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 지금 생애 최초 구입자라든가 청년 신혼부부 이런 분들은 초기 자금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만약에 5억짜리 집이다 그러면은 5억을 다 납부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1억 또는 1억 5천 정도만 내면은 나머지는 살면서 납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초기 자금이 없는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구입자 이런 분들에게는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요, 또 공급을 늘릴 때 항상 또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뭐 신도시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게 교통 문제, 뭐 네. 편의시설 문제 그런 것들이 같이 갖춰주지 못하기 때문에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들도 사실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앞으로 해결해야 될까요?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으셔서 네. 저희가 지난번에 3기 신도시를 발표할 때부터는 주택 공급 계획과 동시에 광역교통망 개선 대책을 함께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과거에는 지구단위 계획 같은 게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난 다음에 교통대책을 세우다 보니까 실제로 입주하고 난 이후에도 한 10년 가까이 되어도 약속했었던 지하철이 뚫리지 않고 이런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그렇죠. 네. 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3기 신도시부터는 이 교통대책을 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이제 태릉 같은 경우에도 만호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통의 혼잡도가 더할 것이다 이런 우려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발표할 때 그 지역의 교통대책에 대해서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발표한 것에 더해서 어제 네. 저희가 주로 도로 중심의 계획을 많이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하고 저희 광역교통개선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논의를 하면서 교통 문제를 해결해서 그 지역이 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일자리와의 어떤 직주 근접뿐만이 아니라 교통이 편리한 그런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질적인 공급 대책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 그게 네. 실제로 사는 데 네. 있어서 그 지역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나오셨으니까 그 임대차 3법 얘기 좀 잠깐 여쭤볼게요. 임수석 의원의 발언이 또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이게 전세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불안감을 호소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장관님의 어떤 입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임대차 3법 특히 이제 전월세 상한제라든가 계약갱신 네. 청구권제인데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보통 그 전월세 사시는 분들의 평균 거주 기간이 3.2년입니다. 3.2년 만에, 네. 그러니까 3년 한 서너 달 만에 한 번씩 평균적으로 이사를 다니는 네.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임대료 상한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이제 그 부담감들이 있어서 굉장히 서민들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렇죠. 네. 우리나라 국민의 40%는 전월세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와 같은 제도는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뭐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보다 더 강력한 계약갱신 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각 나라의 그 서민들의 주거 안정 문제를 해결해 오고 있었습니다. 네. 우리도 이제 1989년에 전월세 계약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31년 만에 이제 2년에서 4년으로 거주 기간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하는 이런 새로운 법 개정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근데 네. 너무 늦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이렇게 되니까 일부에서 그러면은 그 전세를 월세로 바꿔가지고 네네. 부담이 더 커지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시는데 저는 이것은 그 사실과 매우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전세로 월세로 하고 이런 것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은행 금리입니다. 네. 네, 금리가 낮을 때는 그 임대인의 입장이 봤을 때는 그 받은 전세금을 은행에 넣었을 때 받는 이자하고 월세로 받는 거하고 차이가 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세 대신 월세를 선호하게 되는데 네. 그거는 이제 그 전체적으로 전월세의 비중하고 금리의 추이를 보면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이것 때문에 전세가 월세로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특히 서울 같은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이제 이런 임대 가구들의 상당수가
갭 투자 목적으로 산 집들입니다. 그러니까 네. 전세 끼고 집을 사기 위해서 임대를 하고 있는 집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집주인이 월세를 전세를 월세로 바꾸려면은 전세금의 일부를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줄 만큼의 그런 금전적 여유가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쉽게 그렇게 전환이 이루어질 수는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아까 이제 전세금과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데 있어서의 큰 원인이 그 금리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전월세 전환율이라 그래가지고 기준금리 플러스 3.5% 그래서 4%를 전월세 전환율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그 결정됐을 당시의 금리가 2.5%, 3% 정도 했었어요. 지금보다는 훨씬 높았죠. 그러니까 훨씬 높았죠. 그러니까 금리의 거의 한 2배 정도를 기준금리 2배 정도를 전환율로 했다면 지금 기준금리가 0.5%인데 3.5%라고 그러면 7배 정도를 더 줘서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전월세 전환율을 좀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서 시행령을 개정해서 좀 낮출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 대책과 함께 임대차 3법까지 자세하게 짚어봤는데 모쪼록 부동산 시장이 좀 안정이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고요. 더 많이 힘써주시기 고맙습니다.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